소개 PPT를 제가 만든 PPT는 아니고 사실 PDF인데 훨씬 화려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초라한 자료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일단 최강력 강주룡이라는 책은 제가 처음으로 낸 단행본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 강주룡에 대한 이야기 모두를 해보려고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야기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수줍어서 저러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적당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도 들어가는 책녀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화면에 있는 자료는 혹시 책을 보신 분이라면 책 후반에 부록으로도 수록되어 있어서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동광 23호, 그러니까 당시에 발행되었었던 잡지, 동광이라는 잡지 23호에 실렸었던 인터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인터뷰를 당시 회견기라고 해서 을밀대상의 채공녀 여류투사 강주룡 회견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겠죠. 강주룡이라는 인물에게 채공녀라는 별칭이 붙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8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지금 우리 후세 사람들은 강주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 인터뷰 자료로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채국녀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소설을 읽고 오셨거나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노동 아카데미에서 박준성 선생님도 뵀었고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낯설지는 않으실 거라 아마 이 퀴즈가 약간 짜고 치는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많이들 모르세요. 막 학교 강연 같은 데서나 또 어떤 독자님이 자녀하고 같이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래서 책 다 읽으니까 채목녀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럼 채목녀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체육 전공한 여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었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웃음 버튼이 되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낯선 말이잖아요. 현대에는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제목에 들어가는 말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책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채공녀라는 말이 워낙 낯설다 보니까 제목하고 표지만 보고는 약간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런 감상들을 많이 접하게 됐었어요. 물론 공중에 머무르는 여자라는 뜻이지요. 체류하다 할 때 채자하고 공중할 때 공자하고 그리고 여자. 그래서 채공녀인데 그런 별칭이 왜 붙었을까요? 별칭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조선의 그 누구도 그 전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별난 기행이기 때문이죠. 동광 23호 이외에도 거기에만 기사가 실린 게 아니라 동아일보 등 당시에도 있었던 언론들이 앞뒤를 다투어서 강주룡이 일했었던 평원고무공장 투쟁을 다뤘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2011년이었어요. 2011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한진중공업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쟁이 있었던 그런 해였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몇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두 분에게 공통점이 있죠. 고공농성을 수행한 여성이라는 점. 네. 그래서 여성 고공농성자로서 김진숙 지도위원께서 굉장히 강도 높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때문인지 이때 강주룡이 되게 많이 호명이 됐었어요. 비교적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이때 희망버스를 타게 되면서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강주룡을 알게 되었었던 거고요.
아마 2011년에 김윤숙 지도위원에게 우리가 희망버스를 타고 달려갔었던 것처럼 전국적인 응원과 연대가 있었던 것처럼 1931년에 강주룡도 전국적으로 그런 반응을 이끌어냈었겠죠. 아무래도 그때는 더더욱 아무도 안 했던 행동이니까 그게. 그래서 당시에는 또 이제 텔레비전 뉴스도 없고 SNS도 없었으니까 신문에 실렸다는 거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이제 월간지, 개간지 이런 데에도 실렸다라는 게 전국적인 관심을 증명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사실 채국녀 말고도 언론에 의해서 붙은 별칭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평양의 히로인, 지붕 위의 여자라는 뜻으로 옥상녀, 별명들이 묘하게 공통점이 있죠. 어디서 뭘 한 사람이라는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정보를 또 빼놓질 않아요. 이 사람이 여자라는 정보. 근데 우리가 땡땡녀라는 조어를 들으면 약간 단박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된장녀, 김치녀 이런 말들 한번 쯤은 들어보셨죠? 무슨 무슨녀라는 말이 좋은 뜻인 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살면서 땡땡녀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었던 건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월드컵 응원을 하던 엘프녀 사진이 떴다라는 인터넷 언론 보도였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거리 응원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는데 그 사람이 마치 엘프처럼 예뻤다. 그래서 엘프녀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엘프면 엘프지 엘프녀가 뭐야? 하고 14살이었는데도 그 말이 그냥 본능적으로 싫었던 것 같아요. 칭찬이랍시고 아마 붙인 말이었겠지만 엘프녀가 과연 좋은 말일까요? 엘프녀가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오크녀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외모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여자를 붙이는 패턴이 된 거죠. 이후에도 뭐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거나 뭔가 기행을 했던 여자에게는 땡땡녀라는 별명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일이 되어서 아무래도 땡땡녀라는 조언은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는 또 인상이 매우 좋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이 소설이 세공녀 강주룡이 한글의 문학상에 당선이 되고 출간이 결정되면서 제목을 고민할 때 그때 당시 여성 편집장님이 계셨는데 여성 편집장님이 제안한 제목이 바로 세공녀 강주룡이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는데 일단 제가 이 소설을 써서 처음 투고를 했을 때 가제는 주룡이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짬뽕 맛집 이름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주룡을 치면 짬뽕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다는 주룡이라는 중국집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나왔는데 짬뽕 맛집에 검색 결과가 밀리면 안 되니까 주룡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 또 이제 저도 사실 강주룡이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는 남자 이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공성을 한 사람이라는 인상에 더해서 약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여자일 리 없지라는 편견이 제 안에서도 약간 작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주룡이라는 이름만 보고는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 이름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또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애매한 이 이름에다가 사람 이름인지조차도 약간 애매해서 제목에 주룡만 이렇게 쓰면 정보가 너무 적다는 것이 큰 단점이었었고 근데 이걸 제가 어쩌겠어요. 주인공 이름을 막 제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역사소설인데 명색이.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을 심사한 심사위원분들 중에서는 주룡이란 제목만 보고 무협소설인가? 맨 마지막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사람 이름인 걸 알 수 있게 이름에 성까지 붙여서 강주룡이라고 쓰되 강주룡이 어떤 사람인지 직역적으로 딱 간결하게 표현해준 말이죠. 채공녀까지 붙여서 쓰자. 그래서 채공녀 강주룡이라는 제목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셨었고 앞에서 근데 제가 그 되게 열변을 토했던 것처럼 땡땡녀라는 말에 그 조어의 인상이 우리에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작가인 저에게는 그러하거니와 저에게 그러하거니와 독자님들한테도 약간 채공녀라는 말의 인상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걱정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냥 그 조어의 뭐랄까 구성 원리 자체가 여성 독자님들한테 모욕감을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큰 걱정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사실 이 조어가 이루어진 원리 자체는 중립적이잖아요. 정보 전달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류하다 할 때 체자, 공중할 때 공자, 그리고 그냥 여자라는 뜻에서 여자죠.
중립적으로 조어가 되었는데 또한 조선 최초의 고공농성을 다른 성별이 아니라 바로 여성이 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특정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은 그가 땡땡녀라는 조어들이 만들어진 방식, 여자들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별칭들의 프레임을 전복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당시 여성 편집장님이 되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 말씀에 설득이 되어서 결국은 채공녀 강주룡이라는 지금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주룡 생리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쓸 동안 신경 썼던 것들, 소설 쓰기를 어렵게 했거나 또는 뜻밖의 도움이 된 요소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소설 내적인 이야기들을 작가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강주룡을 주인공 삼은 소설을 쓰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저의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2015년에 소위 등단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신천문학 신인상이라는 것을 탔었고요. 그래서 단편 소설 미키마우스 클럽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등단을 했는데,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2018년은 제가 한겨레문학상에 당선된 해입니다. 그 사이에 일감이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설가로서는 수입이 1년에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했었어요. 달리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청탁이 워낙 없다 보니까 발표를 하지 못하고, 발표를 못하니까 또 청탁이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설가로서의 삶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느꼈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일단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장편 소설 공모전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처한 신인 소설가들에게는 말이 합리적이지 갑자기 장편 소설 안 써본 사람이 쓴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편을 쓴다면 어떤 얘기를 써야 하지? 일단 저에게는 첫 장편 소설이 될 예정이고, 만약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쓴 첫 장편 소설이 만약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마지막 장편 소설이고 소설가로서의 마지막 이력,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그때 당시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소설로 쓴다면이라고 2011년에 만나고 킵해뒀었던 강주룡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가장 쓰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졌을까요? 한마디로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신문기사 많이 나왔고, 잡지에 인터뷰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 사람의 일생을 소설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신문기사 몇 편 정도는 크게 유효한 자료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금주룡의 경우에는 고공농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일생을 소재로 하는 소설을 쓰기에는 또 여러 편 있어봤자 기사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뜬금없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다들 아시지요? 이거 너무 공감받아서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세종의 강주룡이라는 책은 아무래도 약간 교육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역사 선생님들과 국어 선생님들이 주로 좋아하시고 학교 강연도 종종 초청을 받는 소설이기도 한데 제가 학교 강연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대장금이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모르는 드라마라는 점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어쨌든 청소년 시기의 국민 드라마였고 54부작 정도로 연장 방영까지 되었었던 전국민이 사랑하는 사극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강주룡 얘기하다가 왜 대장금 얘기를 꺼냈냐면 54부작이면 분량이 장난 아니잖아요. 매일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틀어도 몇 달을 틀어야 되는 분량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대장금이라는 사극의 주인공 서장금이라는 인물은 실존했는지조차 불가능하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중종 때 한 10번 정도 언급이 나온대요. 그 내용조차도
중종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장금이라는 의녀를 찾았다 정도의 계속 중복된 서술이에요. 그 정도 언급을 가지고 잘 주무르고 뻥튀기 해서 54부작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전 국민들이 아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연장 방영까지 외치게 할 정도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도 자료가 적다고 징징거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강주룡의 일생을 누군가는 소설로 써야 하고 아직 아무도 안 썼으니까 내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강주룡의 일생은 또 아마 회견기 인터뷰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게 바로 소설 줄거리 내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강주룡의 일생이 이미 영화 같고 소설 같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누가 이미 서사화하고도 충분히 남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행히 아무도 쓴 적이 없어서 제가 다행히 쓸 수 있게 되었었고, 네. 약간 딴 얘기지만 뮤지컬, 지금 약간 뮤지컬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혹시 아시나요?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상당히 젊은 뮤지컬이기도 하고 이 뮤지컬이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랩 뮤지컬인데 또 이제 전기 서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기냐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해밀턴이라는 사람 그런데 미국인들조차도 잘 모르는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서사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뮤지컬의 원작자 린 마누엘 미란다라는 사람도 비행기를 탈 때 보다가 잠들 수 있는 벽돌책을 공항에서 샀는데 그게 해밀턴 편찬이었대요. 근데 장기 비행을 하면서 이제 잠을 자려고 그걸 보다가 대충 자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이 사람 얘기 반드시 뮤지컬로 나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인터넷을 켜자마자 해밀턴 뮤지컬 있는지부터 찾아봤대요. 근데 아무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뮤지컬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아직 아무도 서사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좀 안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소설을 쓸 동안에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원금 받기 전에 면접에서 이런 피칭을 약간 했어야 됐거든요. 거기서도 쓸데없이 이렇게 해밀턴 얘기를 길게 했었어요. 이런 잡소리 하는 게 약간 소설가의 재능이 아닐까 싶어요. 분량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약간 바보 같은 연표죠. 지금 보고 계신 이 매우 간단한 형태의 연표가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머릿속으로 대략 갖고 있었던 연표예요. 엄청 심플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보 같죠. 저는 원래도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야기로서의 역사에는 언제나 흥미가 있는 편이지만 약간 숫자 그리고 빽빽한 연표를 외우는 게 저에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당연히 전보다 한국사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머리에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많이 파고들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주룡 자체에 대한 것 말고도 시대상과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한 장면을 예로 들면 소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까 싶은데 혹시 보신 분 굳이 확인을 네 없지 않아서 기쁩니다. 네 소설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초고에서는 강주룡이 소설 초반에서 시집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시집가는 장면에서 어머니한테 신발을 선물 받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다가 고무신을 선물 받는 장면을 썼어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강주룡이 이제 30대가 되면 고무공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고무공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고무공장에서 일하는 걸 암시하는 장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썼는데 그 장면을 써놓고서 왠지 쎄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무신이 상업적으로 유행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보니까 강주룡이 시집가는 시기인 1920년경보다
그 고무신 유행 시기가 늦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초로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순종임금이에요. 순종임금이 22년인가 23년에 고무신을 선물 받아서 최초로 신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제가 초고에 썼던 그 부분을 그대로 출판을 한다면 순종임금보다 간도에 사는 웬 여인네가 시골 여인네가 순종임금보다도 먼저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을 풀리지 않기 위해서 의구심이 들 때마다 다양한 논문들, 수논문들 등을 찾아보면서 무리 없이 써도 되는 아이디어인지 체크해 봤었던 것 같아요. 자료가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글은 제가 인터뷰에 나왔었던 강주룡이 했던 말,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을 듣고 강주룡이 했던 말을 현대어로 간략하게 옮겼던 것인데요. 어느 정도 중량도 있고요. 아무튼 하던 이야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주영에게는 어쨌든 동광 23호 폐경기 인터뷰 자료가 본인의 육성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강력한 자료 하나가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소설로 쓴다 하면 난중일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강주룡에게는 동광 23호가 있는 거죠. 그 자료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짧은 인터뷰이긴 한데요. 그 자료를 몇 번이고 읽으면서 강주룡이 어떤 사람인지를, 캐릭터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에서부터 소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감을 잡아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느낀 인상은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랑꾼이라는 점이었어요. 그 기자가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을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뭘 물어봤었냐면, 기자는 당신 인생 얘기를 해달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인생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하고 뭐 대단히 오래 살았고 뭐 엄청 정이 쌓였고 그랬냐 하면은 한 1년 살다가 남편은 요절했고 또 헤어진 지 몇 년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사별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신 살아온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자기 일생의 절반 이상이 이 사람 얘기를 할 정도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 또 그리고 10중 8구 아마 초면이었겠죠, 기자하고는. 원래 알던 기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당대 엘리트라고 할 수 있었을 남성 지식인인 기자와 복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남편 귀여워서 솔직히 남편이 날 사랑했다기보다 내가 남편 귀여워해줬다, 너무 사랑했다 하는 식으로 되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넉살 좋고 되게 배포가 큰 사랑꾼인 거예요, 심지어. 배짱도 좋고 유머 감각도 있고 게다가 사랑꾼이다. 이것이 저의 강주룡 첫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캐해석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네, 그래서 강주용이 요약해서 말한 자기 일생 안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되 강주용이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도와준 게 강주용의 세 남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백광훈과 최선빈과 또 이제 정달헌, 이후에 나오는 정달헌 이렇게 세 남자 이 사람들도 모두 실존 인물들이고요. 그래서 강주령 본인에 대한 사료는 별로 남아있지 않고 뭐 물론 그 첫 남편이고 마지막 남편이기도 하지만요. 첫 남편이고 훨씬 어린 나이에 죽은 최선빈의 경우에도 별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백광훈 장군이나 정달원에 대해서는 연구 자료가 되게 참고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방금 보신 동광23호 인터뷰 자료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추출해낼 수가 있죠. 5년 동안 공공장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건 경제활동이고 경제활동 제외한 이 사람의 생활은 어땠을까? 5년이나 평양에서 혼자 지냈다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자 지냈다라는 거는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상상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조선에 건너올 때, 사리원으로 건너올 때, 그,
자기가 큰아들 노릇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했든 간에 뭐 남편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자기가 그 돌봤던 사람들 이야기를 다 빼놓지 않고 했었는데, 평양으로 올 때는 왠지 그냥 그러다 평양 온 지 한 5년 됩니다 하는 식으로 누구랑 같이 왔는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혼자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제가 인터뷰를 보고 거의 아마 최초로 저만의 해석을 곁들였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가족과 만약 틀어졌다면 그것은 왜였을까? 그리고 가족과 틀어져서 혼자 사는 당시 과부, 계속 강주룡은 자기를 젊은 과부라고 스스로 비하하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 같지만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썼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속 젊은 과부라고 비하를 하면서도 혼자 살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기도 했었고, 또 5년이나 그래도 평양에서 혼자 살았다라는 건 공장에 다니면서 평양에서 사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든 마음에 드는 면이 있었던 게 아닐까? 워라밸이라는 말 요즘 하죠. 워킹 앤 리빙의 밸런스가 있다는 뜻. 그래서 그 어쨌든 일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일터에서의 자신과 일터 바깥에서의 자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는 면이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질문들은 책에 나온 지금 보면 책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시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쓰는 거죠. 이 질문들을 먼저 제가 생각해낸 다음에 스스로 만든 질문들에 답이 될 수 있는 텍스트를 쓰겠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장편소설을 썼다라고 하면 대략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제 크게 의식했었던 부분이 1930년 평양 고무직고 총파업의 배경을 독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된다라는 점이 저에게 되게 큰 숙제였어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주룡 평양에 가자마자 되게 강도 높게 노조 활동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총파업이 일어나기 딱 한 해 전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 이거 되게 뭔가 되고 있구나라는 어떤 신명에 휩쓸려서 아마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인터뷰에 따르면. 그래서 그 신명, 아무것도 모르던 독립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어떤 고무직공조차도 총파업에 가담하게 했었던 그때 당시의 분위기, 그때 흐름, 1930년에 고무직공 평양 총파업을 독자들이 모르시잖아요. 사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었고 아마 이 부분만 직접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몰랐을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몰랐던 사람들도 소설을 읽으면서 이걸 이해하면서 그 갈등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한테 되게 어려운 숙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독자님들이 한눈에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강주룡이 왜 힘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점, 그렇게 써야 한다라는 점, 그러려면 제가 먼저 이해하고 써야 된다라는 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연표 기억나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제가 이해하고 써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이제 고무직공 4년차에 노동조합에 갑자기 가입하게 된 신념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이건 제가 강주룡의 캐릭터성을 탐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또 대답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답은 아마 소설 속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품었던 궁금증들과 숙제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대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소설 쓰는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안에서 약간 흐릿하게 실루엣처럼 존재했었던 강주룡이라는 인물도 점점 또렷해졌고요. 이 질문들 모두가 사실은 좀 거리가 가깝거나 멀거나 결국은 강주룡은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질문의 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텍스트가 또 네.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뵈셨을 역사학자 박준성 선생님의 글을 발췌한 것이에요. 강주룡의 세계와 함께 평양의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떻게 이어졌었는지를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저에게도 한눈에 이해가 될 수 있게 잘 짚어주신 글이어서 평화고무공장의 투쟁 내용을 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 부분을 뭉치고 들어가면 제가 강주룡이 왜 명승지 지붕 위로 굳이 올라가야 하는지 그 감정적 동기를 해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박준성 선생님의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박준성 선생님은 세종여강주룡 일본판, 네, 일본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본판 해설을 써주시기도 했었고 제가 이렇게 생원고를 쓸 때부터도 제가 혼자서 마음의 빚을 갖고 계시던 선생님인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배웠어요. 사실은 되게 부끄럽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요? 네. 약간 여기부터는 어느 정도는 트리비아적인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1930년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 총파업 장면을 쓸 때 저는 두 곡의 노래를 소설 속에 삽입을 했는데요. 한 곡은 고무공장 큰아기, 당시에 실제로 고무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만요라고 할까요? 그냥, 네, 그런 노래라고 하고요. 굉장히 또한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이 노래가 소설에 들어간 맥락은 약간은 더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문예위에서 지원받았었다라는 얘기를 잠시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편 소설을 처음 쓰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권여선 작가님이 아마 선생님들 모두 알고 계실 권여선 작가님이 멘토링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 채국녀 강주룡의 초반 100매 정도의 원고를 보시고 매우 좋아하시면서 그럼 이 사람들 나중에 인터내셔널가 부르겠다 그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짧은 말씀이지만 되게 통찰력 있게 느껴졌었던 게 말마따나 인터내셔널가 국제가라는 곡은 지금 한 18세기 후반에 작곡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그때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다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주룡이 1930년에 이 노래를 불렀다면 우리는 강주룡과 같은 노래를 부른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문공장 큰아기의 가사는 전해지지만 가락은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따라 부를 수가 없는데 인터내셔널가 그때 당시 말로 국제가 그리고 가사는 사실 당시에 일본어 가사를 중역한 것이어서 지금과는 가사가 다르고 이북에서는 아직도 이 가사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말은 지금 우리와 조금 다르지만 같은 가락의 노래를 지금 21세기 2020년대 노동자들인 우리들하고 1930년대 일제 치하에서 고무공장에 다녔었던 평양의 여성 노동자 강주령하고 같이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될지 독자님들이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코끼리 소리가 너무 당황해서 뭔지 설명을 하려는데. 네. 그리고 이건 1930년 평양 고목 직공 총파업을 할 적에 강주령의 파업단에 막 가입해서 총파업 참여했을 때 파업단 요구사항을 대략 정리해 본 것이에요. 원래 요구사항은 20여 가지가, 한 20여나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거나 아마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추려와 봤는데요. 그것들이 그 당시에도 요구사항이었었다. 이게 거의 100년 된 요구사항들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었었던 평양 고무공업계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편 현대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부분들 가령 산전, 산후, 3주간 휴양 보장이나 젖먹이는 시간 자유 등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 요구할 법한 내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현대 여성 노동자들
이 노동 환경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완전히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산전산후 3주간이라고 하면은 이 숫자로 보면은 지금이랑 비교하면 너무 짧은, 상상도 못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동시대 관점에서는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도 육아 휴가를 쓰려고 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뭐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이 되거나, 은근히 퇴직을 강요받거나 하는 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총파업 요구안의 절반 정도 여기 쓰지 않은 것들 포함해서 그것들은 성별을 떠나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요구사항들이었지만 요구안에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다라는 점에 큰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따라올 수가 있죠. 강주영은 페미니스트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몇 번이고 강조를 했었지만 제가 강조하기 이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학교 현장에도 강연을 종종 나가곤 하는데 그래서 청소년 독자들도 이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강주영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 분위기가 싸해져요. 너무 무서워요. 한번 물어보 근데 일단은 또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생쯤 되면 싸해지는 게 맞고, 중학생들은 되게 순진하게, 아니요! 이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왜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강주령이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아마 몰랐겠죠? 몰랐을 것이어서, 또는, 아까 파업단 요구안에 여성들을 위한 요구들도 있었지만, 성별을 뛰어넘어서 노동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들도 있었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강주룡의 투쟁 내용이 꼭 여성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어서였을까요? 뭐 어쨌든 그 친구들이 강주룡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또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적인데 강주룡은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은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어요. 아마도 페미니스트라는 말에 씌워진 낙인적인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그건 처음에 제가 되게 열심히 말씀드렸었던 땡땡녀라는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오염되었는가의 과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한때 할리우드에서 여성 배우들 임금 수준이나 노동 조건에서의 성평등 문제 등에 발언할 때 꼭 하던 말이 있었대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남성 배우와 여성 배우가 페이를 비슷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또는 뭐 제작 환경에 만연한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너무나 페미니즘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이라는 서두를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공녀 강주룡이라는 소설을 쓴 저는 강주룡은 페미니스트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진짜 또 다시 싸해져요. 너무 무서워요. 네, 이번에는 강주룡의 고공농성과 함께 고공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룡은 조선 한반도 최초의 무엇으로 만든 사건이죠. 고공농성이라는 것은. 이 소설을 발표하고 나서 저는 진짜 고공농성에 대해서도 저는 아는 게 정말 없는데 왠지 고공농성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 고공농성의 전문가인 것처럼 거명이 되어서 뭔가 말해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뉴스에 2번 나갔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사 주간지 등에서도 불러주시고요. 저는 사실 고공농성은 없어져야 하는 투쟁 방식이라고 믿는 한편, 고공농성으로밖에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으로 자기 존재를 꼭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양가적인 입장인데요. 아마 대부분 그러시겠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던 멍청한 연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연표 끝부분에 1930년 연돌남 다나베 기요시의 고공농성이 있었다라는 언급을 잠깐 해주었는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강주룡은 1931년이었고 1930년 연돌남 다나베 기요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동북아시아의 두 국가에서 고공농성 사건이 연달아 있었던 거죠. 시기적으로 다나베 기요시의 농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강주룡이 연돌람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봄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설에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냥 작가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넣지 않은 이유는 설령 연돌람 사건에 영향이 있어서 올라간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강주룡의 고국농성이 단독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고국농성을 표절했다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누가 시켜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도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영향으로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책에다가 기록해두면 연도랑 다나베 기요시가 있었고 그 다음 강주룡이 나왔다라고 제가 책에다가 기록해두면 그게 너무나 단순화되어서 그 단순히 강주룡이 다나베 기요시를 모방한 것처럼 보이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강주룡 본인이 인터뷰에서 연돌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굳이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강주룡도 이 사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근데 박준성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일본판 해설 써주셨다고 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국의 고공농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는 오히려 의아감이 좀 들었었는데 왜 그런 글이 필요하지? 일본에도 고공농성 했던 사람이 있고 심지어 한국보다 조금 빨랐는데 그래서 아마 일본인들도 고공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자연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고공농성은 지금 거의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 거예요. 나쁜 농담이긴 하지만 거의 한국 특산물이에요. 소제목을 영어로 변기한 이유가 이 원고 준비하는 동안에 고공농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던 거였는데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 농성행위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딱히 없고 약간 길게 설명적인 표현이 있어요, 저렇게. 해외에는 전혀 없는 문화인 거죠. 물론 6, 70년대에 약간 그 환경 활동가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시위 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랑은 약간 괴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강주령보다 앞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이 나왔던 일본에서도 그건 완전히 까맣게 잊혀져서 아 한국에는 고공농성이라는 문화가 있구나 대단하다라는 말이 일본 독자들한테도 나오는 거예요. 잘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QR코드를 보면 고공여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리슨 투 더 시티라는 곳에서 만든 고공여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간 한국에서 2015년까지 그러니까 리슨 투 더 시티에서 만든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한국에서 고공농성을 수행한 사람이 300여 명에 이르는데 지금은 더더욱 많은 채공인들이 있겠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저는 고공농성에 당연히 없어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두려워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그 이미 사례들이 있고요. 농성인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바로 세상을 등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목숨을 걸어서까지 해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은 더더욱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공농성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더는 고공농성을 안 하도록 거기 못 올라가도록 강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중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게 해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네, 이것도 다 아마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고공농성 이후에는 수많은 후유증 그리고 후유증들의 합병증이 이렇게
초반이 됩니다. 생존했다고 해서 완전히 생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강주룡의 경우에 사실 고공농성 수행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만 하루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그렇기도 한데 제가 이 소설을 쓰려고 할 때 사촌 언니한테 이런 소설을 구상하고 있고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역사 소설이에요 하고 설명하니까 그 사람은 며칠 올라가 있었니? 라고 해서 새벽에 올라가서 오후에 그 약간 강제로 떨어졌어요 하는 식으로 말을 했더니 너무 짧지 않니?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 하더라고요. 그쵸, 저한테도 약간은 그게 문제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이게 문제적으로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올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거기에 1년을 있고 10년을 있었으면, 아, 진짜 대단하다, 위인이시다, 그랬을 것인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강주룡의 경우에는 고공농성 후에 다시 한번 출근길 점거투쟁 등을 벌이고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감화 취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긴 하지만 자기 자신은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고공농성 후유증을 알았다라고 하기에는 농성 수행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후유증을 알았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계속된 아사투쟁, 즉 단식투쟁, 요즘 말로는 단식투쟁이죠. 아사투쟁 등으로 건강이 상해서 고공농성 이후 1년여 만에 숨을 거뒀어요. 또한 고공농성 수행인을 사회가 직접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합의 기요시, 아까 말씀드렸던 연돌람,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연돌람은 북쪽에 올라가서 연돌람입니다. PPT에 써있다던가요? 어쨌든 연돌람 단합의 기요시의 경우에는 그 피살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소설의 마지막에 올라가지 말아요. 거기 올라가면 죽게 됩니다. 라는 문장을 썼는데 강주룡을 비롯한 그간의 책임인들도 아마 그런 만류를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만류,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누가 좋아서 공중에 매달리려고 할까요? 무슨 즐거운 일도 아니고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없는데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외롭고 고된 길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올라가게 되었겠지요, 당연히. 이 소설을 쓰는 과정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강주룡이 왜 거기에 올라가야만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또 강주룡의 세공연설 말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배워서 아는 것 중에 대충을 위하여서는 중량,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임의로 생략한 것이 아니라 원문에서 이미 삭제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여전히 저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부분입니다. 이 앞뒤 문맥으로 미루어서 대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강주룡이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죠. 강주룡 본인이 말하다 말고 중량 이랬을 리는 없고 기자가 임의로 생략을 했거나 일제 검열 때문에 아마 생략이 되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대중을,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강주룡은 말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관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나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대중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책력 암기력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6월 한번 그냥 그 작가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그 자료에 넣는 게 죄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알지만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약간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길 바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큰 설명이 없었는데 네,
일단 그냥 새겼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공농성 그 후 근육통, 두통, 변비, 불면증, 소화불량, 고혈압, 디스크 등 신체적 질환과 우울증, 불안감, 고독감 등 정신적 문제 동반 등 아래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힘들어할까봐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았다. 로켓 전기, 회고노동자 유재휘, 30m 철탑 70일 농성, 한겨레 21 신윤동호 기자. 몰입감은 솔직히 엄청났어요. 위에서는 막 몸부림을 치고 있고 뭔가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북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평온하잖아요. 그럼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금속노조 3차 지부 전 사무국장 김정옥 70m 굴뚝 89일 농성 동료와 동반 농성 중 먼저 내려온 한겨레 이재훈 기자. 뭐 작가님이 왜 이 부분을 굳이 읽지 않고 넘어가셨는지는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전 저런 걸 구체적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강의도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오늘 다른 날보다. 자유롭게 작가님 내가 왜 책을 안 갖고 왔을까 깜빡 잊고 서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갖고 와서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신 분이 계시긴 하네요.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간을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질문을 주셨는데 집필 기간은 얼마나 걸렸냐 이런 질문입니다. 나와서 화면에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중에 사실은 조별님한테 안내받기로 40분 강연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40분 정도 이제 또 질문 그렇게 듣고 그러면은 제가 보통 이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정도 돌아가니까 그거 하고 10분 쉬고 30분 정도 질문답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짧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일단 집필기간 질문 주신 것 말씀을 드리면 한 총 1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사전 조사 기간하고 그냥 순수하게 집필만 한 기간이 이렇게 각자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개월에서 8개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근데 도합 그러면 16개월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조사를 하면서 집필을 시작한 기간이 있어갖고 어느 정도는 겹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집필 기간 합쳐서 12개월 정도로 저는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2011년도에 한진정공업 김진숙 지도연 희망버스 타러 열심히 갔었던, 연대했었던 그 기억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어쨌든 첫 장편 소설인데 좀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왜 최국녀 강주룡이라는 사람을 왜 소재로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충분하게 해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뭐, 작가님, 소설가님의 어떤 뭐랄까 삶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김진수 지휘원을 만나러 알게 된 그런 계기는 어떤 거였는지 저는 사실 차공료 강주력은 친구로 해서 알았거든요. 내가 김진숙이라는 사람은 알았지만 강주령이라는 사람은 전혀 알고 있지도 못했었고 근데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작가님이 지금 소설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또 어떤 네, 뭐 소재나 뭐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3차 희망버스를 탔어요. 3차 이후로도 희망버스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전이나 그 후에는 저는 타지 못했었고 왜냐면 3차 희망버스가 제게 남겼던 상처가 되게 컸었거든요. 왜냐면 1차, 2차 때는 인원이 조금 더 적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그리고 경찰이나 사측이 그다지 방비를 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직접 크레인 근처에 가서 김진숙 지도위원을 뵙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되게 즐겁게 연대 활동을 했었다라고 들었는데 3차 임원 봤을 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진압을 해서 최루액으로 샤워를 하다시피 했었어요. 그 다음날 무슨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 바로 옆에 카센터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있는 마당 수도꼭지에 대고 몇십 명이 막 씻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씻은 물이 푸르고 누릇한 먼지 같은 게 섞인 최루액 물이 약간 그 길에 엄청나게 흘렀었던 기억도 나고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도 결국은 김윤숙 지도위원하고 근처에 가지도 못했었다라는 것이 큰 상처이기도 했었고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봐 이건 약간 겁쟁이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희망버스를 탈 엄두를 내지 못했었고 오히려 김진숙 지도위원은 그때 뵙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조사하게 만들었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신문기사로 언급이 되었었던 김진숙과 강주룡 평행이론 같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김윤숙 지도위원을 그때 뵙지 못한 게 저에게는 행운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대학교 때부터 저는 08학번인데 이때 학생운동의 의제가 반값 등록금이었었고 저는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를 보면 사뭇 다르긴 한데 그때는 그래도 약간 학생운동의 명맥이 끊겼다고는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약간 학생들 대중적으로 좀 공감을 많이 얻는 소재이기도 했었어서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굉장히 인상이랄지 평판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운동의 신념이 어느 정도 살아남은 기간 동안에 대학을 다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캠퍼스 바깥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계기들이 많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당연하게 또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임금체불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특수고용 화물 노동자이신데 그래서 아마 화물연대의 명의로 해서 국회에 같이 가기도 했었던 사람 중 하나라고 아버지가 가끔 자랑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저 아버지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한 흐름으로 이런 이야기들에 더 흥미를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여자라는 것이 얼마나 시쳇말로 뻐렁치던지 여성 영웅, 노동 영웅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를 꼭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제 이야기를 건너서 다른 질문, 차기작 여쭤보셨었죠? 저는 사실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새로 쓰려고 하는 작품은 청소년 소설이에요, 사실. 이번에는 약간 코미디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 생각도 한지 좀 됐는데요. 여성 코미디언들한테 흥미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장도연 씨 같은 경우에 왜 우리가 최근에 개콘이 부활했다고 하죠. 그리고 개콘이 부활을 하면서 보여준 개그들이 약간 그래도 2020년대의 감수성에는 맞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개그맨들은 여전히 뭔가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재미있는 개그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장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도 얼마가 좀 된 발언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웃음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개그맨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처음 본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여기까지 말하면 너무 페미니즘 발언이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웃기는 여자 얘기를 쓰고 싶어요. 청소년 소설인데 웃기는 여자 얘기 정도입니다. 사기자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연도 너무 잘 듣고 소설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통화연 잠깐 검색해보니까 한국에 있는 지역은 아니고 중국 빌림성 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서간도 지역이더라고요. 네. 제가 맞게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소설 작중하면서 그 지역의 풍속사에 대한 묘사라든지 방언 묘사라든지 이게 굉장히 생동감이 넘쳤어서 사실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 여러 가지로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까 많은 자료를 참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첫 소설을 쓰려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 두려움이 큰데요. 이렇게 쓰면 사실과 맞지 않아서 약간 나중에 항의를 받지 않을까 또는 내가 대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서 그 고증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돼요. 저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고증을 하자면 끝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세공여 감주룡을 쓰는 동안에 제가 배운 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을 까는 이유는 사실 통화연의 풍속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통화연이라는 지명과, 그러니까 그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본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한국 전통 예식을 치렀을 것이다라는 근거는 없고 거기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정도의 근거만 가지고 아마 그래도 이미 1세대, 2세대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풍속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옛 한국 조선 풍속들을 어느 정도 참고하면서 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했냐면 제가 고증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한들 특히 언어 등등 한다고 한들 제가 나 공부 진짜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듯이 소설을 쓰면 주석이 엄청나게 달려요. 주석이 달리면 소설을 읽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간도에 있고 그리고 이북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고 이북말씨를 써서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독자님들이 아시되 그것을 주석 때문에 방해받지 않길 바랐어요. 그래서 이북말씨이지만 주석 없이 읽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살아있지만, 뭐, 예를 들어, 피양 같은 말이 있죠? 평양 사람들의 방언으로 자기 고장을 피양이라고 부르는데, 피양 같은 말은, 입말로 읽어보니까, 이거 평양이란 뜻이구나. 앞뒤 문맥이나 입말 발음으로 보니까 피양이 평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알 수 있는 말들 정도만 쓰고 싶었어요. 주석이 없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도 조사, 언어 면에서는 백석의 시와 강경의 산문을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경의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소설하고 산문을 간도 지역하고 한반도를 실제로 오가면서 썼었던 여성 산문가이시기도 하고 이분 소설에서 많이 배운 점들이 있었고요. 또 백석 시에서 어떤 말의 정치 같은 것을 많이 영향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강주룡이라는 여자 이름이잖아요. 강주룡이라는 것은. 근데 강주룡을 강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강녀 동생 이름이 나오지 않은 강주룡의 남동생을 강동이라고 부르는 것. 이거는 백석의 여운왕곡족이라는 시에 나온 그 당시의 언어 풍속을 따른 것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홍동이가 나와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운왕골 쪽에는 홍동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시의 이북에서는 특히 평원 쪽에서는 성씨를 따고 그러니까 아버지 성씨에다가 아들이면 동이를 붙이고 딸이면 여를 붙여가지고 뭐 홍씨의 아들이다 그러면 홍동이 홍씨의 딸이다 그러면 홍녀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강주룡을 어릴 때 애칭으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강녀라고 부르는 장면을 넣는 등 그런 것들을 한번 재현을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제가 교수님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죄송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소설가가 안 됐으면 혹시 어떤 직업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저는 변덕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아마 어쨌든 소설을 쓰려고 했을 것 같지만 소설가가 안 되었다면 그래도 결국 끝까지 소설가가 결국 안 됐다면은 뭔가 하긴 했어야 됐겠죠. 저는 하고 싶은 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만화가가 꿈이었었고 그래도 그 중학교 때 교내 가요제에서 1등을 하는 게 갑자기 자랑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가수를 잠깐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고 또 그, 네, 춤은 별로고요. 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꿈이 되게 많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그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해서 더 셜리 클럽이라는 소설을 내기도 했었는데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제가 청소 일을 했었거든요. 왜 소위 한인잡이라고 하는 그 한국 사람이 호주 사람에게서 따온 일을 다시 한인에게 하청을 주는 형식의 약간 불법적인 형태의 일을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갑자기 여기서 제가 이걸 고백하면 누가 신고하시려나요? 어쨌든 네. 한국의 시급보다는 높지만 호주 시급으로 치면 어느 좀 손해를 보는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청소 일을 하면서 그래도 청소를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저는 그래도 대학에 다닌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었고 내가 배운 사람인데 육체노동을 할 수는 없어라는 생각이 좀 기저에 엄청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근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런 일들을 기피하려고 했을까? 이거 다 훌륭한 일이라고 언젠가는 그 청소노동자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홍대 청소노동자분들의 투쟁이 있을 때기도 하고, 전국 각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들이 또 많이 시작되기도 했었던 해로 2010년 즈음이 그런 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대학 시절에 청소노동자분들 활동에 연대한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어놓고 내가 청소를 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청소 내가 할 만한 일인 것 같다라고 이제서야 생각한다라는 것을 되게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거의 어떤 시혜적이었었던 태도에 어쨌든 그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만약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제가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지금은 아마 방문 청소? 그렇게 잘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 집이 진짜 쓰레기 소굴이거든요. 남의 집이니까 좀 과감하게 청소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20년대, 30년대 당시에 식민지 조선의 이제 여공이라고 불렸던 여성 노동자 수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어떤 여성들로 구성이 됐는지, 예를 들어 권주용처럼 이제 남편을 잃고 단신이 된 여성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주로 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평양의 여자 직공들에 대해서밖에는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길사에서 나온 경계선 여성들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었던 기억이고요. 거기에서 말하기를 평양의 당시 여성 직공들 구성을 보면 대체로 14살 정도에서 결혼 정년기로 생각되는 한 18살까지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잠사로 일해요. 잠사 공장에 다녀요. 제사. 실을 만드는 공장인 거죠. 누에를 쳐가지고 누에에서 실을 뽑는 그런 공장에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결혼을 한 유부녀들의 경우에는 고무직공이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해요. 근데 또 이 평양 위주로 연구가 되는 이유가 다른 곳들보다도 이렇게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들이 크게 있는 곳이 평양이 대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었었던 어느 다른 근대 소설 같은 것을 보아도
박황성 작가였는지 강경래 작가였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경성의 작은 고무공장에서 일하다가 평양에 오니까 고무공장이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라는 장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성 공업 노동자 하면은 평양에서 일하는 게 보통 평양은 공업 노동자 하면은 여성들이 더 대표적인 그런 느낌의 어떤 구성이 되어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약간 미혼의 어린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잠사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고무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유부녀 가정이 있는 여자들인 이유가 고무공장의 경우에는 약간 대공황의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단축 근무라든지 공장이 쉬는 날이 있다든지 그렇게 공장이 큰데도 약간 그 날이 좀 영업하는 날이 좀 불규칙한 경우가 많았다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계에 완전 책임지고 있는 시집가지 않은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숙사제로 거의 일하다시피 하는 그 공장이 절대 놀지 않는 제사 공장을 반드시 가야 됐고 그 기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뭐 오전에 가거나 오후에 가거나 또는 공장이 노는 날에는 안 하거나 뭐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는 공장 일을 부업으로 여겨도 좋은 유부녀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몇 번인가 언급했었고 소설에도 썼었던 1930년 감덕삼의 공후공 총파업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소설 쓰는데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공부한 티 내는 거 너무 그 주석을 많이 써야 돼서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공부한 티 내고 싶어서 오기라는 오리지널 캐릭터를 소설에 넣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얘기했다시피 미혼 여성은 누에 공장에 일하고 결혼한 여성은 고무공장에 일한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미혼 여성 캐릭터를 넣은 거예요. 오기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원래 기숙사에 살지 않다가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공부한 거 티내려고 나온 캐릭터입니다. 오기가. 갑자기 고백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소설에 관한 부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약간 노동자 의식을 조금 함양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 질문을 받을수록 점점 손해인 것 같다는 느낀 게 자꾸 케찹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템플릿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변명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강주림은 페미니스트였을까요? 라는 것을 꼭 물어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요즘 학교 현장에서 근데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 들으신 이야기를 조금 소프트하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반응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채용형 강주룡은 제가 제일 강연을 많이 했던 책이기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레퍼토리도 많이 쌓여있고 이 학교 갔을 땐 이렇더라 저 학교 갔을 땐 저렇더라 라는 어떤 데이터도 저에게는 약간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의외로 남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최국녀 강주룡 이야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헷갈리기도 하는 것이 남학생들의 경우 이게 진짜 여성이고 약간 현대 여성들은 너무 징징거리기만 권리만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진짜 힘들게 투쟁하셨던 위인들은 이런 분들 따로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같은 것이 저에게도 아직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때 누구나 다 문학소년, 문학소녀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거의 일찍 그 꿈을 찾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백일장 나와서 글 몇 번 타고 상 몇 번 타고 나서 내가 글 잘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 오랫동안 버리지 않은 사람이라서 장대문학상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이뤘다 이런 생각으로 손을 놨는데 본인이 이제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살면서 언제 처음 하시게 됐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강주영 사망 기사에 보면 정다론 씨 사진이 옆에 나란히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다론 당시 연희전문대학 다니다가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 공산노력자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조선 땅에서 일제 노동하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운동가인데 그래서 소설에 꼭 묘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정다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라서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그 정달원은 제가 소위 강주룡의 새 남자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기도 하고 강주룡을 적색노동조합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에서 되게 보기 드문 엘리트여서 그 장학생으로 모스크바 공산노력자 대학 맞나요? 제가 지금도 약간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비로 거의 그 러시아 최고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재였고 그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큰 공장이라고 불리던 조질 비료 공장, 조선 질소 비료 공장, 흥남에 있는 공장을 그 거기에다가 노조를 만들려고 하던 사람이기도 했었고, 뭐 이런저런 활동 끝에 평양에서 강주룡을 만나게 된다라고 그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했었던 적색노동조합 운동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얻었었어요. 이 사람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자료를 소화했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고요. 그 정도 사실 저보다 한국 선생님이 더 설명을 잘해주실 것 같은데 저에게 물어주셔서 약간 의아하기도 한데 음. 네, 이런 정달원을 저는 그 강주룡의 일생에 면 없었던 엘리트 남성으로 일단 묘사를 했어요. 실제로 엘리트 남성이기도 했었지만 이 사람은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조선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은 강주룡 의 고공농성과 평원 고무공장 투쟁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그 투옥이 되고 꽤 오랫동안 수강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아마 나름 고위직을 그 북에서 영위를 하다가 또 수청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북한의 사회주의는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해서 북한 특유의 사상인 것을 아마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실제로 마르크시즘을 굉장히 그 심도 있게 공부했던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아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면 될까요? 설명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에서의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자료를 정달원을 키워드로 하면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좀 곤란하기도 했었는데
강주룡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색노동조합을 정다원이 하자고 해서, 그러니까 정다원과 만나서 많이 공부를 하고 아마 그 정보를 얻기도 했었겠지만, 그전에는 아무 기반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정달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강주룡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을밀대의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가를 이해하고 독자님들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정달원에 대해서도 여러 번 공부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수준이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리고 글을 써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하셨던가요? 저는 사실 약간 이에 대해서는 좀 시니컬한 입장인데요. 언제든 그냥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저에게 소설가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물어주시기도 했었는데, 청소를 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지만, 청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글을 안 썼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언젠가 소설가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썼을 것 같고, 그 선생님께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글을 언젠가 쓰고 싶다라는 꿈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글쎄요, 소설가가 되어야겠다, 등단을 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 없이 그냥 쓰는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쓰면 글이 생기잖아요.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좋아서 글을 썼는데 결과물이 생기고 그걸 내가 다시 읽어볼 수 있다. 그리고 남에게도 읽힐 수 있다. 우와, 너무 신기한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결과물이 생기는 좋은 취미라는 점에서도 글쓰기를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자산이 될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쓰고 싶으시다면 당장 쓰십시오. 너무 단순한 얘기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쓰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